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97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틀렸다, 그죠? 원칙적으로 유동, 비유동은 1년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상 영업주기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만약 2년이라면 그 2년이라는 정상 영업주기로 유동, 비유동 구분하는 것도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회사, 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배 한 대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지? 그래서 그 회사의 경우 영업주기 사이클을 보니까 처음에 원재료 구입해서 배 만들어서 고객한테 물건 팔아서 돈 들어오는 그 한 사이클을 보니까 2년이다 이겁니다. 그런 회사는 예외적으로 1년 아니고 그 2년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 나눌 수 있다, 그지? 그런데 정상영업주기 2년 내에 돈 들어올 것 같은 이런 재고자산 매출채권은 1년 넘어간다 하더라도 2년 이내면 유동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비유동으로 분류하라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문장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회계 기준 보면 이런 경우 1년이 넘어가는데 정상영업주기인 2년 이내라서 유동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조금 상세한 내용을 주석에 좀 설명해 달라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당연하겠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규정 내용 말씀드렸고 틀린 내용이다. 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라라고 했으니까. 비유동이 아니고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어. 그리고 다만 좀 추가 설명 부분을 주석에 좀 기재하면 된다. 정답 1번이고요. 옳지 않은 거. 그죠? 정답은 찾았고 나머지 2, 3, 4 지문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조금 앞으로 다시 돌리고 2, 3, 4 확인할게요. 자, 2번. 장기 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 등의 비유동 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지요? 우리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딱 끊어서 읽어야 되겠다, 그죠?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 중에서 국채, 국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은 만기가 있다, 그지? 그래서 애당초에 5년 만기짜리 국채를 구입했다 겁니다. 우리는 그 국채를 만기까지 끝까지 들고 있을 계획입니다. 5년 동안 계속 들고 있을 거라서 비유동자산, 그중에서 투자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재무제표 작성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올해 결산일로 따져 보니까 만기가 1년 이내로 이제 도래했다 이겁니다. 내년도 9월이 만기야. 그러면 올해 재무상태표에서는 더 이상 비유동자산이 아니고 유동자산으로 이제 분류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름이 매도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더라도 채무증권일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거 이론편에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 내용이 출제된 겁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논리로 미수금인데 장기 미수금이래. 애당초에 미수금이 발생할 때는 만기가 2년짜리 될 겁니다. 그때는 최초에 발생한 연도의 재무제표에서는 아직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니까 비유동자산으로 작성했겠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제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할 수 있다, 그지? 그때는 동일한 논리, 그죠? 장기 미수금이라는 이름이지만 그게 유동으로 분류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당연한 논리다. 맞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장기 미수금이라는 게 사실 잘 없다, 그지? 미수금 돈 그냥 단순히 받기로 한 단순 외상 거래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3개월 또는 6개월 있다가 돈 받는 게 일반적이지 2년 있다가 돈 받기로 했다, 3년 있다가 돈 받기로 했다 이런 경우는 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업회계 기준은 그런 부분도 규정은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풀이는 했고 우리 재무회계 여러분들 이제 공부 다 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지? 조금 실력이 쌓여 있다 그지? 조금 고차원적이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도 이름이 비유동 부채 성격이지만 그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면 유동으로 분류하면 돼. 이름은 그대로 쓰면서. 그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우리 이런 내용 배웠다 그지? 장기 차입금, 은행에서 3년짜리 만기로 은행에서 돈 빌려왔어.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야.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유동으로 바뀔 때는 이름을 그대로 하고 분류만 바꾸는 게 아니고 계정 과목 이름 자체를 바꿨다 이겁니다. 장기 차입금을 뭘로? 유동성 장기 부채로. 부채는 왜 굳이 이름을 바꿔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랍니다. 자산은 어차피 우리가 돈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죠?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가 없다 이겁니다. 돈이 들어올 거니까. 그와 달리 부채는 돈이 나가야 됩니다. 특히나 장기 차입금이라고요. 만기가 길게 해서 은행에서 목돈을 빌려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겁니다. 원금이 5억 원이야. 엄청 큰 돈이 이제 만기가 되어서 내년에 나가야 돼. 그런 부분은 정부 용자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가 큰 목돈으로 이제 원금 상환해야 되는데 회사가 돈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부 용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조금 눈에 띄게 표시하기 위해서 분류만 바꾸는 게 아니고 계정과목 이름 자체를 바꾸었었다 이겁니다. 장기 차입금에서 유동성 장기 부채로. 그래서 재무제표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부채가 딱 표시되면 정부 용자들은 이렇게 딱 알람을 켭니다. 이 회사가 장기로 돈 빌려온 게 있는데 이제 만기가 됐네. 큰 돈이 나가야 되는데 회사가 유동성이 좀 있나? 그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본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취지였다. 됐죠? 이 내용과 연결시켜서 한번 고차원적인 부분이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3번. 비유동 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지? 분류뿐만 아니고 장기 차입금의 경우 계정 과목 이름도 바꾸더라. 4번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차입 약정에 따라서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이런 규정도 있기는 있답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서 3년 만기로 돈 빌려왔습니다. 장기 차입금이었어. 만기가 내년도로 도래했어. 그러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그지? 그러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유동 부채로 이름 바꾸고 분류도 바꾸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차입할 때 계약이 3년 만기는 3년 만기인데 만기가 되고 나서 서로 이 의의를 좀 이번에 끝내자라는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만기가 3년 연장됩니다 라는 조건으로 애당초 돈 빌려왔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올 만기가 내년에 도래했지만 우리는 3년 더 그냥 자동 연장하고 싶어 라는 의도가 있고 상대방 은행에서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아직까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설사 형식적인 만기는 1년 이내로 도래했지만 자연스럽게 3년 더 연장될 거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굳이 이름 바꾸고 분류할 필요가 없을 거다. 그지? 그런 말이 이렇게 4번 내용의 문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구경해 보았고요. 정답은 1번이었다. 문제 2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부터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금융자산, 금융부채라고
제목 적혀져 있는 기준서가 있습니다. 기준서 번호는 제가 못 외우는데요. 아마 일반 기업회계 기준 제6장이라고 붙어 있을 겁니다. 번호가 틀릴 수도 있어. 제 기억으로는 6장이야. 그래서 금융자산, 금융부채라는 요 기준서에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제1절 공통적인 원론들을 그냥 쭉 설명한다 이겁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한 포석을 까는 겁니다. 일반적인 원칙들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뒤에서는 이제 이런 거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설명하기 위한 포석을 까는 거다. 제 2절에서 이제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등장합니다. 유가증권. 아시겠죠? 우리 회사가 돈이 좀 남아가지고 주식을 구입했다든가 국제공제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을 구입했다든가 뭐 그런 내용이 설명이 쭉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 3절은 파생상품. 선물, 옵션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를 파생상품이라고 부르고 물론 우리 전산세무자격시험 출제법인은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파생상품도 유가증권과 연결되는 성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열심히 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제4절 채권 채무 재조정이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우리 전산세무자격시험 출제법이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중에서 유가증권 제2절 부분이 우리 출제 범위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 1, 2, 3, 4 지문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제1절 공통이라는 부분에서 규정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툭툭 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아주 혼란스럽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공통이라는 데서 다 나온 거다. 그래서 제1절은 이 규정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야 사실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 뒷부분에 다 있다고. 뒷부분 설명을 위한 포석을 까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인 원론적인 내용들이 쭉쭉 소개되어 있고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가 금융자산, 금융부채라는 모호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금융자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자산은 무엇입니까?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 이런 용어는 들어봤지만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따로 공부한 적 없잖아. 그지? 여기서 말하는 금융자산은 그 규정을 해석을 쭉 해보면 이런 의미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증권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이라고 공부했던 그 정형화된 금융상품들 있잖아. 그지? 그것도 포함되고 정형화된 은행에서 만든 정형화된 금융상품들도 여기 포함되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럼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 이겁니다. 아주 광범위한 내용들을 전부 다 합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금융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규정은 사실은 예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없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서 국제회계 기준과 차이가 심각하게 발생하면 안 된다, 그지?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과 좀 차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완이 되었다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거의 대부분 국제회계 기준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단어가 조금 몇 가지 다른 경우가 조금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국제회계 기준이고 국제회계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국에서 발표하는 그 기관에서 영국에서 발표하는 영어 내용을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서 회계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나온 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자산이라는 아주 두리뭉실한 개념을 쓰면서 또 규정 내용을 보면 금융자산이라는 용어 썼다가 금융상품이라는 용어 썼다가 막 혼용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번역 과정에서 요 내용이 좀 정확하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된 게 아니고 요 내용 썼다가 뭐 저 내용 썼다가 이렇게 좀 된 면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금융자산, 금융부채라는 기준서에 있는 내용을 조문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다 보면 요 제1절 공통에 있는 부분을 금융상품이라는 용어도 막 등장했다가 금융자산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가 막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된 거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다. 요러한 좀 히스토리를 알아야 요 공통해서 이렇게 조문을 이렇게 등장시켰을 때 문제를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제1절 공통에서 적혀 있는 문구를 시험으로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런 규정 자체가 실무에서 바로 적용되는 거 아니라고. 제1절 내용은 뭐라고? 뒷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포석을 까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문구를 소개하다 보니까 비극이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실무할 때 전혀 이런 부분 신경 좀 이런 거하고 뭐 이상하게 연결시킬 필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았습니다. 됐죠? 자, 스트레스 한결 내려놓으시고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구나, 시험일 뿐이구나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열심히 분석합니다. 틀린 거 찾는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얼마나 애매모호한 문구입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주식을 한 개 샀어.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 주고 샀어. 장부에 얼마로 기록합니까? 100만 원으로 기록합니다. 그 100만 원이 뭐라고? 우리가 구입할 때의 최초 인식할 때의 공정가치 시장 금액이다 이겁니다. 맞는 말이다. 2번 최초 인식 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 가격이다. 이론적으로 엄청 모호한 말이다.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금융상품은 위에서 말하는 금융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주식으로 생각합시다. 주식 샀어. 기말에 주가가 올랐어. 그러면 평가 손익을 인식해야 된다. 그지? 그거 일반적으로 거래 가격 가지고 평가하는 거다. 이겁니다. 주가 가지고 평가하잖아. 그지? 뭐 이렇게 원론적인 내용이 적혀 있답니다. 3번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왠지 맞는 말 같다. 그지? 맞는 말입니다. 굳이 끼워 맞춰본다면 이겁니다. 자, 우리 회사가 회사채라는 채무증권을 발행했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가 기록되고 그거 우리 회사 입장에서 부채다. 그지? 그거를 요 기준서에서는 금융부채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회사채라는 유가증권을 구입을 하면 금융자산, 발행을 하면 반대 입장 금융부채다 이겁니다. 자, 우리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채라는 부채를 남한테 넘길 수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장부에 적혀 있는 부채 금액이랑 넘길 때의 금액이랑 차이가 있을 거다. 그지? 그 부분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거래를 공부한 적은 없다. 그지? 실무에서 이러한 거래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는 의문이다. 그지? 어쨌든 원론적인 내용이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다 이겁니다. 뒤에서 설명을 좀 하기 위한 포석을 까는 거다. 이해가시죠? 이런 거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시험 나오면 안 되는데 그냥 원론적인 게 출제되다 보니까 그냥 설명드리는 거야. 그럼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금융자산을 양도한 후에도 양도인이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인의 권리를 주석으로 공시한다가 틀렸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약소금을 받았을 때 그 약소금을 가지고 만기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만기 전에 은행에서 할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음의 할인 거래다. 그지? 자, 요 제1절 공통에서 말하는 금융자산은 매출 채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엄청 방대한 개념이라고 받을 어음을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어음의 할인 거래를 우리 뭐라고 보고 회계 처리했습니까? 매각 거래로 보고 회계 처리했다. 그죠? 받을 어음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버리고 매출 채권을 차변에 돈 들어놓는 거 적고 차액 금액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매각 거래. 매각 거래일 때는
해당 금융자산 받을 어음을 제거하고 차익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는데 매각 거래가 아니고 이론적으로 볼 때 차입 거래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입 거래는 뭐라고? 어음을 은행에 할인했지만 그 어음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여전히 우리 회사가 그대로 들고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차입 거래로 볼 수 있다라고 공부했었던 겁니다. 차입 거래일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비록 어음을 할인해서 은행에 주었지만 여전히 우리 회사가 어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회계 처리해서 은행으로부터 할인을 통해서 받는 돈은 뭘로? 새로운 부채인 차입금으로 기록하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논리입니다. 금융자산을 양도한 후에도, 즉 어음을 은행에 할인했는데도 양도인이 우리 회사가 여전히 그 어음에 대한 권리, 위험과 효익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매각거래도 아니다. 매각거래 아니고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차입거래로 보아서 기존의 약속 어음을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을 절대로 대변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되고 돈 들어오는 부분을 대변의 새로운 부채의 증가로 기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절대로 제거하면 안 되고 새로운 차입거래로 기록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다. 어렵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대한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한 내용들이 나온 거다. 이런 문제 틀려도 된다 안 된다? 틀려도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한 개 틀렸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내용을 또 요 기준서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뭐 그런 것도 오버고 어떻게 하자고? 이런 문제 안 나왔으면 제일 좋겠고 혹시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열심히 추리해서 다 빨리 찾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문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지? 나오니까 그렇게 설명해 본 것이다. 문제 3번. 다음 중 유형자산과 관련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정부 보조 등에 의해서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대가를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다 그죠?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자산을 1억 원짜리 구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자산이 정부에서 조금 권장하는 류의 자산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기계다. 정부에서 아주 권장하고 있다 그죠?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죠? 탄소 배출도 줄어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정부에서 장려하고 싶은데 워낙 비싸다 이겁니다. 물건값이 1억 원이야. 그래서 야 저런 물건 좀 사. 저런 물건 사면 우리 정부에서 2천만 원 지원해 줄게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받아서 지원받아서 1억 원짜리 물건 샀다.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1억 원 그대로 회계 처리하는 거야. 근데 정부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은 물론 우리 돈 든 거 아니니까 돈이 작게 들었다 그지? 그 부분은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름이 정부 보조금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 그래서 우리 회사가 생돈 든 건 얼마입니까? 8천만 원만 들었다 그죠? 그래서 1억 원에서 2천만 원 뺀 8천만 원이 이렇게 순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가상각 할 거라고 요 금액을 마치 취득 원가인 것처럼 보아서 따박따박 감가상각하면 되겠더라. 그래서 정부 보조금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이 나중에 감가상각 인식을 통해서 점점 작아지게 되고 기존에 없었던 감가상각 누계기라는 거는 점점 늘어나고 그죠? 그렇게 움직이고 요 순액으로 따지면 요게 이제 8천만 원이 점점 작아지는 꼴이 되더라. 이런 거를 공부했다 이겁니다. 어때죠? 그 내용인데요. 자,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했다. 그죠? 1억 원보다 낮은 가격 8천만 원만 주고 샀다 이겁니다. 그때 취득원가는 일단 1억 원을 기록해. 취득원가는 1억 원을 기록하고 정부 보조금을 차감 계정금으로 기록해서 순액 8천만 원이 이렇게 표시되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취득원가 자체를 8천만 원으로 기록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1번 지문이 틀린 것이다. 됐습니까? 2, 3, 4 확인합니다. 2번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비, 인력 등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취득원가라는 자산이 아니고 영업의 비용으로 그냥 바로 처리하라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일리 있다 그죠? 3번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때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공부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랑 상대방 가지고 있는 자산이랑 교환하는 거래. 그죠? 자산의 교환 거래에서 종류가 서로 다르다.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다. 그죠?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의 쓰임새가 끝났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가 결론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뭐가 됩니까? 내가 제공했던 자산의 공정가치에다가 현금 수수액이 있으면 그거 반영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따지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하다면 그 금액이 뭐하고 똑같겠습니까? 서로 맞교환했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하고 유사할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치고 올라가자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죠? 이런 규정 우리 공부했었다. 맞는 문장. 4번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원가로 포함하지 않는다. 생뚱맞다 그지? 광고 선전비 아닙니까? 그죠? 광고 선전비면 비용인데 그거 자산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좀 생뚱맞지만 기업의 기준에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소개해서 지문으로 맞던 거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다. 그죠? 포함하지 않는다. 좀 생뚱맞아 보이지만 기업의 기준에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거다. 됐죠? 문제 4번. 다음은 주식회사 삼진이 발행한 사채와 관련한 자료다. 사채 발행과 관련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단수 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하십시오. 자, 사채 발행했습니다. 액면금액 200만 원, 표시 이자율 10%, 시장 이자율 8%, X1년 2021년 1월 1일 그냥 X1년이라고 할까? X1년 1월 1일, X3년 12월 31일 만기. 3년 만기다 그지요? 그리고 금액 계산할 때 조금 편리하라고 뭐 현재 가치 단일 금액의 현재 가치 이런 거를 현가 계수라고 부릅니다.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숫자다 이겁니다. 정상연금 1원의 현재 가치 이런 거를 연금 현가 계수라고 부릅니다. 계산 조금 편리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자료치를 주었다 이겁니다. 자, 시장 이자율이랑 액면 이자율을 비교합니다. 액면 이자율이 더 높으니까 할증 발행되었겠다. 그지요? 자, 현금으로 분석해 보자. 자, X1년 1월 1일, X1년 12월 31일, X2년 12월 31일, X3년 12월 31일 총 3년 만기고요. 원금은 200만 원입니다. 액면 이자는 얼마입니까? 200만 원 곱하기 10% 20만 원 되겠다. 그죠? 그래서 사채 발행하면 오늘 돈이 들어올 거야. 오늘 돈이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돈 나가야 된다. 그죠? 이자로 매년 20만 원씩 따박따박 나가야 되고, 그리고 3년 만기 되면 원금 200만 원 돈 나가야 되고, 이제 그렇게 현금 흐름 분석할 수 있고. 자, 오늘의 가치로 금액 계산해 봅니다.
그죠? 이자율 뭘로? 8%로. 그러면 20만 원 1년 후에 들어온다고요? 오늘 가치는 1.08분의 1입니다. 1 플러스 0.08 그죠? 의 1승을 분모를 하고 분자 1. 그 다음에 2년 후에 현금 흐름은 오늘 가치로 1.08을 제곱해서 1이다 이겁니다. 3년 후에 현금 흐름 1.08 3승 분의 1. 그죠? 이렇게 세 숫자 계산했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현금 흐름 파악하면 그 금액이 발행 금액이 될 거다. 발행 금액 계산하면 200만 원이라는 액면 금액보다 더 크게 계산될 거다. 할증 발행이다 이겁니다. 자, 계산기 두드려 봅니다. 자, 1.08분의 1은 얼마일까요? 0.9259. 1.08 제곱분의 1은 뭐 얼마일까요? 0.8573. 1.08의 세제곱분의 1은 얼마일까요? 0.7938. 똑같은 1원이 들어오더라도 1년 후에 들어오는 거랑 2년 후에 들어오는 거랑 3년 후에 들어오는 거랑 가치가 다르다 이겁니다. 먼 미래의 금액일수록 금액이 작아지는 거다. 그지? 지금 당장 1원이 있다면 그 가치는 1원이야. 그런데 1년 후에 들어온다면 1원보다 작다 이겁니다. 0.9259. 2년 후에 들어오면 요거, 3년 후에 들어오면 요거. 그죠? 먼 미래에 들어오는 거일수록 오늘의 가치로 따졌을 때 금액이 작아지는 거다. 자. 1.08 세제곱분의 1이 얼마라고요? 0.7938.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면 되는데 이걸 조금 편리하게 계산하라고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8%로 3년 후의 금액을 오늘의 가치로 당겨보면 1.08 세제곱분의 1인데 그게 0.7938입니다 라고 숫자 제시해 준 겁니다. 좀 빨리 계산하라고. 요런 거를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는 뭐라고요? 1년 있다가 1원, 2년 있다가 1원, 3년 있다가 1원 이렇게 토탈 3원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오늘의 가치로 얼마일까요? 라는 개념입니다. 토탈 들어오는 돈을 명목금액으로 따지면 3원이다. 그지? 3원보다 그 금액이 작을 겁니다. 미래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그 금액은 A, B, C 요 세 개를 합한 거가 되겠다. 그죠? 계산해 볼게요. 0.9259 플러스 0.8573 플러스 0.7938 하면 2.577 나옵니다. 2.5771 조금 더 정확하게 해줬네. 그지? 요게 연금의 현가계수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열심히 이제 계산해서 요 금액을 이제 불러오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편리하라고 이렇게 내용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내용 나와 있는 숫자 가지고 이제 금액 계산해 봅니다. 자, 매년 20만 원씩 돈 들어온다. 그지? 2.5771 곱하기 20만 원 하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가치 금액 나올 거고요. 원금은 3년 있다가 한 번만 들어온다. 그지? 요거 곱하기 200만 원 계산하면 될 겁니다. 계산해 볼게요. 0.7938 곱하기 200만 원 하면 1587600 나오네. 그 다음에 20만 원 곱하기 2.5771 하면 515420 나오네. 그래서 그거 전부 합해보면 210320 나옵니다. 유효이자, 액면이자, 상가액, 장부금액. 자, 장부금액이 발행했을 때 2103020이 된다. 200만 원보다 크다. 그지? 할증 발행되는 거네.
요게 X1년 1월 1일. 그 다음에 이제 X1년 12월 31일, X2년 12월 31일, X3년 12월 31일 이제 이렇게 표가 작성될 겁니다. 자, 매년 들어오는 액면 이자는 똑같다, 그지? 얼마입니까? 20만 원. 자, 유효 이자는요, 몇 프로? 8%. 자, 1차 연도 때 인식하는 이자, 유효 이자 2103020 곱하기 0.08 하면 168241 나옵니다. 168241 에서 20만 원 빼면 마이너스 상각금액이, 그죠?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이 상각금액을 여기 적습니다. 31758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부금액 2103025 여기 이제 나중에는 만기가 되면 20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죠? 점점 작아질 건데, 그지? 1차 연도 때는 얼마만큼 작아지냐면 31758만큼 작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2103025에서 요거 빼면 2071 266 나옵니다. 소수점 미만은 지금 귀찮으니까 다 그냥 절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단수자 이런 거 가지고 답 못 찾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2차 연도도 조금 더 없어질 거고, 그러면 더 장부 금액이 작아질 거고, 3차 연도 되면 이제 200만 원이 도달될 거다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삼각표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묻고 있는 게 뭡니까? 맞는 거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사채 발행 시 사채 계정으로 계상할 금액은 2103021이다. 2103022 뭐 0 그죠? 단수자에는 무시하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요거는 발행 금액이잖아. 돈 들어오는 게 요거고, 회계 처리할 때 사채 계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액면 금액인 20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하잖아. 그리고 돈 들어오는 거랑 차이 금액은, 즉 103020은 뭘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하잖아. 그지요?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것이다. 오, 반가운 숫자가 나왔다 해가지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맞구나라고 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죠? 자, 2번 사채 발행 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103020이다. 그지요? 그러면 2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 어휴, 뭐 삼각표 괜히 작성했다, 그지? 정답은 이미 찾았다. 3, 4번 확인해 볼게요. X1년 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환입액, 즉 상가액은 얼마다고요? 31758이라고. 31758인데 3995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X2년 말 상가액은 3758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틀렸다 이겁니다. 여기서 바로 계산해 봅시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르면 매년 인식하는 상각금액의 절대값은 점점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비율로? 1 플러스 시장이자율 비율로. 그러면 8%잖아, 그지? 1.1 플러스 0.08 얼마? 1.08이라는 일정한 비율로 매년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X2년도에 상각금액은 얼마가 된다고? 31758 곱하기 1.08 해서 34298이 나옵니다. 34298 이렇게 계산되는데 그와 다른 금액이 보기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것이다. 됐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사채에 대해서 발행금액 계산해서 삼각표까지 그리는 조금 너무 등치가 큰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고 보아지는데요.
조금 오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서 정답을 굳이 삼각표 다 완성하지 않고도 찾을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5번.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그지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거 자본 잉여금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2번. 기업이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주식의 액면 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액면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런 내용 공부한 적 없다 그지요? 넘어갑니다. 3번. 기업이 매입 등을 통해서 취득하는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를 회계 처리하고 그거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그지요? 4번. 주식을 배당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액으로 해서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요?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의 감소,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1, 3, 4 확실하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보니까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규정도 있답니다. 유상감자 가지고 설명해 볼까? 자, 유상감자가 무엇입니까? 돈이 나가면서 자본금이 감소하는 거다, 그죠? 외부에 있는 주식을 돈 주고 사와 가지고 찢어버리는 게 유상감자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돈 나가는 게 현금으로 나갔고 금액이 100원, 1000원이었어. 아니, 얼마라고 할까? 800원이라고 할까? 800원. 800원만큼 돈 나갔어. 그리고 주식 사왔어. 사와서 찢어버렸어. 그러면 차변에 자본금이라는 자본 계정 과목이 감소한다. 그지? 그 액면 금액으로 보니까 1000원이더라 이겁니다. 1000원. 1000원이라고 적혀있는 주식을 사와서 찢어버렸는데 돈은 얼마만 주었다고? 800원만 주었다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본 거다 이겁니다. 그 이익 부분을 어떻게? 감자 차익이라고 회계 처리했고 그거는 뭘로?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 내용에서 조금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지금 내용은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그러니까 현금을 하나도 안 주고 현금이 0이다 이겁니다. 하나도 안 주고 주식을 사와가지고 주식수를 감소시킨답니다. 그러면 감자 차익이 얼마가 됩니까? 현금이 800원이 아니고 0원이라면 감자 차익이 200원이 아니고 얼마? 1000원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 당연하다 그죠? 요 논리로 생각하면 되겠네. 이러한 경우에는 감소되는 액면 금액을 즉 1000원을 뭘로 처리한다고요?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한다고. 그러한 규정이 기업회계 기준에 있답니다. 실무에서는 뭐 이런 일이 거의 없고 써먹을 일이 없습니다만 그거를 굳이 그지 이제 시험 문제 내보겠다고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고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아쉽다 그죠? 이렇게 자본 거래로서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세고 셌는데 굳이 이 구석에서 실무에서 쓰이지도 않는 문구를 소개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괜찮아, 우리 답 찾을 수 있다 그지? 풀어보았습니다. 문제 6번. 주식회사 부강은 제조 부문 1과 제조 부문 2를 가지고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다. 2020년 제조 부문별 예정 제조 건조본가는 제조 부문 1은 99만 2천 원, 제조 부문 2는 300만 원이고요. 제품 A 생산량 300개, 제품 B는 400개. 제조 부문 1의
제품 A와 B를 한 단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직접 노동시간은 A는 4시간, B는 5시간이다.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할 때 제조부문 1의 직접 노동시간당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길게 적었는데 개별 원가 계산이다, 그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예정 배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쉬우니까 제조부문 1에서 제품 생산하는 게 2개다,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자료를 조금 느려 보았다 이겁니다. 자, 묻고 있는 거는 뭐다고요? 제조부문 1의 예정 배부율. 제조부문 1에서 A와 B를 생산한답니다. A, B. 자, 예정 제조간접원가는 제조부문 1은 992,200원이래. 992,200원이 예정 제조 간접 원가, 즉 예정 배부액이다 이겁니다. 예정 배부액.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 그죠?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조업도가 예정 조업도 아니고 실제 조업도야. 뭐 이게 좀 중요했다 이겁니다. 자, A, B. 자, A 생산량은 300개. B는 400개. 자, A와 B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직접 노동시간은 A는 4시간. B는 5시간. 그럼 토탈 실제 발생한 시간은 몇 시간이겠습니까? 1200시간, 2000시간. 토탈은 몇 시간? 3200시간. 이 뭐다고요? 실제 조업더라고. 그럼 이제 산식 완성했네. 992,200원은 예정 배부를 이제 구해야 돼. 요거 곱하기 3200시간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992,200원 나누기 3200. 그지? 하면 310원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됐죠? 그래서 너무 쉬울까봐 제조부문 1을 뭐 A도 있고 B도 있고 뭐 수량이 몇 개고 몇 시간이다 뭐 이렇게 좀 자료를 제시한 거다. 지웁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봅니다. 자, 틀린 거 찾습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이 무엇입니까? 서포트 부문에 있는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배분하는 걸 말한다고 했습니다. 서포트 부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으로 나눈다고 했다, 그지? 그 내용입니다. 1번 틀린 거 찾는다. 제조간접비를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해서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는 절차고 배부 방법에 따라서 총이익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이론적으로 중요했다, 그지? 서포트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옮기는 방법이 서포트 부문 간에 주고받는 거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으로 나누어지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을 보면 서포트 부문에 있던 원가가 전부 다 이제 0이 되고 그게 전부 다 제조 부문으로 가는 결과값은 동일하니까 재고 자산이 없다면 어쨌든 그 집계된 게 전부 다 비용 처리되니까 무슨 방법을 적용하든 간에 회사 입장에서 총 원가는 똑같다 이겁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이제 완성되는 A 제품, B 제품, C 제품의 각각 집계되는 원가는 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다 팔린다면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총 원가는 똑같아. 다만 좀 디테일하고 정확한 성과 평가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부문별 원가라는 게 주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A 제품은 수익률이 어떻고 B 제품은 수익률이 어떻고 그런 걸 좀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부문별 원가라는 게 주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내용도 중요하다고 했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회사의 총이익은 달라지지 않는다. 2번 단계 배부법은 서포트 부문 간에 주고받는 것 중에서 일부만 반영하는 거다.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지? 보조 부문이 하나의 경우에는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의 구분에 따라 단일 배부율법과 이중 배부율법이 있다. 보조 부문이 하나인 경우라는 문구는 뭐 별 필요 없는데 그지? 있다 그죠? 그래서 배분을 할 때 변동비, 고정비를 구분해 가지고 서로 다른 배부율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합해서 하나로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단일 배부율법도 있고 이중 배부율법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 4번 상호배부법은 보조 부문비의 배부가 배부 순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죠? 어차피 둘 다 주고받는 게 있을 때 서포트 부문 간에 양 방향 모두 다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순서 같은 거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없다 그지?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정답 없다. 그래서 모범 정답 발표된 거 보니까 1번이 정답이래. 모범 정답 발표가 1번으로 되었고 해설을 보니까 재고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총이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라고 해설을 달았습니다. 억지다 그지요? 이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배부 방법 무엇을 쓰든 간에 재고자산이 없다면 총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중요하고 예외적인 내용을 굳이 물어보고 싶었다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문에서 그 내용을 충분하게 알려주어야 문제가 성립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1번이 굳이 이제 출제한 분 의도대로 정답이 되려면 이렇게 문구가 수정돼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무슨 문구가 필요하다고? 재고가 존재하더라도라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총이익 달라지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재고자산이 존재한다면 A 제품으로 집계되었는지 B 제품으로 집계되었는지에 따라서 순이익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 그지? 뭐 A 제품은 다 팔렸고 B는 안 팔리고 뭐 이래버리면 그러면 총이익이 달라질 수는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걸로 해서 정답 되려면 이 문구가 필요하다. 재고가 존재하더라도 총이익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게 틀린 것이 되는 거다. 됐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출시된 거고 그러려면 문구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좋은 지문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3번 지문에서 앞에 문구 이게 왜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문구거든요. 삭제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삭제하고 요 문구 추가하고 해서 정답 1번으로 수록한다. 문제 8번 봅시다. 다음 중 결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결합 원가 계산은 동일한 종류의 원재료를 투입해서 동시에 생산되는 서로 다른 2종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그지요? 연산품 원가 계산 또는 결합 원가 계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파이프라인 타고 오다가 분리점에서 갈라진다 이겁니다. 휘발유, 등유, 경유, 그죠? 이렇게 갈라지는 게 결합 원가 계산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집계된 거를 어떻게 서로 배분할 것인지가 주제가 될 거다, 그죠? 2번 결합 원가 계산에서 부산물이란 주산품의 제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적은 제품을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지요?
우리가 목재 가구 만드는 회사입니다. 나무 의자를 만들다 보면 톱밥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얻는 것이고 그런 거를 작업 폐물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작업 폐물이 생기면 톱밥, 비싼 돈은 아니지만 외부에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오니까 취득 원가 계산할 때, 그 취득 금액 계산할 때 거기서 차감한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작업 폐물과 유사한 개념이 부산물이었다, 그죠? 차이가 있다면 작업 폐물은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 부산물은 생산이 거의 끝났을 때 나오는 거다라는 차이만 있었다, 그죠? 그래서 결합원가 계산할 때 뭐 부산물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등장할 수 있어서 이렇게 지문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성격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작업 폐물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됐죠? 3번 결합원가 계산에서 분리점이란 연산품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시점을 가리킨다. 맞겠지요? 4번 결합원가를 순실현 가치법에 따라 배분할 때 순실현 가치란 개별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에서 분리점 이후의 추가 가공 원가랑 판매할 때 필요한 비용이랑 그거를 전부 뺀 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팔았을 때 얼마 들어올까를 예상해서 그거를 순실현 가치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런데 4번 질문을 보면 최종 판매 가격에서 분리점 이후의 추가 가공 원가만 뺀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여기서 판매할 때 필요한 예상 비용도 빼야만 순실현 가치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가공 원가만 차감한다라는 내용이 틀렸다, 그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차감하기 전이다. 이 말 틀렸다, 그죠? 둘 다 빼야 되는 거다. 정답은 4번. 문제 9번. 당사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으로 제품 원가를 계산한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계산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얼마일까요? 종합원가 계산이고요. 선입선출법이다, 그죠?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까지 고려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죠? 이렇게 제공품에 대해서 수량 분석합니다. 기초 550개고 착수 몇 개 되었을 거고 완성이 1300개야. 1300개 완성된 거를 다시 두 개로 나눈다, 그지?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거 550개랑 단기 착수된 게 완성된 거 그러면 1300 빼기 550이다, 그지? 1300 빼기 550 750입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600개. 토탈 합하면 1900개다, 그지? 그러면 뭐 이번에 착수된 거 몇 개인지는 굳이 분석 안 해도 됩니다만 참고로 뭐 계산해 보면 1900 빼기 550 하면 1350이라고 계산은 되네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파이프라인 이렇게 있을 때 550개는 몇 %에서 출발했다고? 기존 완성도가 40%여서 40%에서 출발해서 완성되었다. 75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되었다. 그 다음에 600개는 몇 %에서 멈췄는지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됐죠? 재료비, 가공비. 자, 75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550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합니다. 자, 가공비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뭐 재료비에 대해서는 묻고 있지 않아서 자료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몰빵으로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50개 부분은 이미 40%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작년도에 이미 40%가 작업되었으니까 재료비는 이미 작년도에 받아 먹었고 올해 입장에서는 재료비 하나도 받은 거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말정품 600개요. 중간쯤에서 멈추었지만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몰빵되니까 600개 곱하기 100% 600이라고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인데 아쉽게도 이 문제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는 굳이 분석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냥 학습 차원에서 한번 분석해 보았다. 그래서 재료비는 완성품 환산량이 600 플러스 750 1350이라고 계산되었고요. 이거는 문제 푸는데 필요 없어. 묻고 있는 거는 가공비를 묻고 있다고. 자, 가공비 계산합니다. 40%에서 출발했으니까 가공비는 야금야금 균등하게 투입된다, 그지? 550 곱하기 60%까지 받았다, 그죠? 60% 곱하기 550 하면 330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정품은 600개 곱하기 요 진행률을 곱한 거가 요 동그라미 금액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일단 동그라미로 표시해 둡시다. 그러면 요 세 개 합한기에 이 세 개 합한 것이 완성품 환산량일 거고, 자, 단기 발생 가공비는 1,200만 원이랍니다. 선입선출법의 경우에는 기초제공품 원가는 전부 다 올해 완성됐으니까 단기 완성품 원가로 바로 들어가 버리고 배분 대상 원가는 올해 투입된 것만 배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량도 올해 작업된 것만 열심히 계산되었고 배분 대상 원가도 올해 투입된 가공비 1,200만 원만 고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1,200만 원 나누기 네모 표시는 결과값이 얼마라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10,000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네모 금액을 역산할 수 있겠다, 그죠? 1,200만 원 나누기 네모가 10,000원이야. 그러면 네모가 얼마라고요? 1,200만 원 나누기 10,000원 하면 되겠지, 그지? 1,200개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네모가 1,200만 원이면 1,200개면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1,200 빼기 330 빼기 750 하면 120이라고 계산됩니다. 120은 어떻게 나온 거라고? 600개 곱하기 진행률, 그죠? 이 120개랍니다. 진행률은 몇 프로? 20% 되겠다, 그지? 120 나누기 600, 20%, 0.2 나옵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됐지요? 문제 10번 봅시다. 주식회사 예인은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여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따른 재료비의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는 얼마일까요? 표준원가 계산이다, 그지? 자, A, P, A, Q, S, P, A, Q, S, P, S, Q 후딱 정리해 봅시다. 자, 예상 생산량 10,000 단위, 실제 생산량 9,000 단위, 실제 수량 10만 킬로, 실제 단가 킬로당 300원, 표준 수량 단위당 12킬로, 표준 단가 킬로당 320원. 자, 실제 단가가 300원이야. 자, 실제 수량이 10만 킬로그램이야. 됐습니다. 실제 수량 10만 킬로그램. 그런데 표준 단가는 얼마라고? 킬로당 320원이라고. 자, 맨 오른쪽 내용 320 곱하기 이제 SQ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한 개당 표준 수량 12kg 드는 거야. 실제 생산량에 허용되는 표준 수량을 말한다, 그지? 그래서 예상 생산량은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고, 요거다, 그지? 실제 생산량 9,000 단위에 대해서 곱하기 12 한 것이 SQ가 될 겁니다. 9,000 곱하기 12 다 적을까?
12 곱하기 9,000 됐습니다. 이렇게 산식 정리할 수 있고 금액 계산합니다. 300 곱하기 10만 원 3천만 원. 그 다음에 320 곱하기 10만 원 3,200만 원. 그 다음에 요거는 12 곱하기 9,000부터 해볼까? 108000 나오거든요. 그거 곱하기 320 하면 34 560000 계산됩니다. 가격 차이 200만 원 유리. 실제 발생한 게 더 작으니까 유리하다, 그지? 그 다음에 수량 차이 유리하다, 그지? 2 5 6 0 0 0 0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1번 봅시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번 임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본다. 틀렸다, 그죠? 임원이 개인적으로 내야 될 돈을 괜히 법인이 냈다 이겁니다. 이런 거 접대비 아니야. 사적 사용 경비였습니다. 2번 법정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송금 부산입이 되지 않는 기준금액은 경조사는 20만 원 이하, 그 외의 접대비는 3만 원 이하다. 맞다, 그지요? 그래서 20만 원 초과하는 경조사비, 경조사 아닌 그 외의 접대비로서 3만 원 초과하는 금액, 그거에 대해서 법정 증명서류 없을 때는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로 세무조정한다고 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 맞는 것이고 2번 지문에서 묻고 싶은 거는 뭡니까? 세법이 개정된 거를 묻는다 이겁니다. 종전에는 경조사비가 아닌 접대비에 대해서 기준금액이 얼마였다고? 10,000원이었다, 그지? 그런데 그게 세법이 개정되어서 3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다. 2번 지문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 4번 확인합니다. 3번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뭘로? 접대비로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한테 채권 갚을 필요 없다라고 포기했고, 근데 그 포기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상황이라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그거는 대손금으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구절절 예외적인 내용이 설명 없이 그냥 단순히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원칙에 따라서 접대비다라고 보아야 되는데 대손금으로 보았으니 대손금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틀린 문장이다. 4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 한도액은 2,400만 원이 아니고 3,600만 원이다, 그지? 3,600만 원에 해당 3년도 개월수를 곱해서 계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렸고요. 정답 2번. 문제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추계 결정 시의 소득처분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 결정된 과세표준은 기타 사유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맞다, 그지요? 추계 결정, 회사가 장부 작성 안 해가지고 세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세금 계산했다. 예쁠 거 하나도 없다, 그지? 그래서 플러스 세무조정 금액에 대해서 대표자가 책임져야 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대표자 상여. 그런데 불가항력,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이런 걸로 장부가 소실되었다. 그런 거는 페널티를 매기기
좀 가혹하다, 그지? 그래서 플러스 세부적 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대표자 상여가 아니고 그냥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맞다. 2번 사유 유출된 것은 분명한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표자가 책임지라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3번 추계로 과세 표준을 경정할 때 대표자 상여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할 때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세무조정 해야 되는데 소득 처분은 대표자 상여로 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기타 사유 유출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귀속자 불분명 또는 추계 의 사유인데 조금 전에 본 내용하고 연결시키면 그죠? 귀속자 불분명은 어떻게? 대표자 책임져야 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그리고 추계 결정할 때 불가항력일 때는 기타 사유유출이지만 불가항력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대표자 상여로 한다고.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그러면 대표자가 연봉이 1억 원일 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부분을 합해가지고 이제 세금 내야 되는데 목돈이다, 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회사가 일단 미리 대납을 일단 해준다 이겁니다. 나중에 우리한테 줘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득처분을 대표자 상여로 해버리면 이게 다시 가지급금이 되어버리고 계속 엑셀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순환 모순이 계속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법인이 대납하고 그거를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송금 부산에 확인을 하되 소득처분은 그냥 기타 사유유출로 해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무적, 이론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시험에서 자주 이렇게 지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3번 지문 틀렸고요. 정답은 3번 되겠다. 4번 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 법인의 각 사업용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 사유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맞다, 그지요? 소득 귀속이 따지고 보니까 상대방 회사가 법인이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미 장부에 당기 순이익으로 반영되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법인세가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뭔가 소득 처분을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니까 기타 사유유출로 소득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차입금을 현금 대신 건물 등으로 변제하는 대물 변제는 건물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맞다, 그지요? 재화의 실질 공급은 돈을 받고 매매하는 거랑 서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교환하는 거랑 또는 그 외의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거를 전부 다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재화의 실질 공급이다. 그래서 우리가 차입금이 있어서 남한테 돈 빌린 게 있어서 이제 원금을 돈으로 갚아야 된다, 그지? 돈으로 갚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형태로 갚는 거를 대물 변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과세 대상 물건을 남한테 넘겨주는 것도 재화의 공급이야. 그래서 이것도 재화의 실질 공급에 해당하는 거다. 2번 사업자 간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 공부한 적 없다, 그지? 넘어갑니다. 3번 저당권 목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거 틀렸다, 그죠? 저당이 뭡니까? 소유권 우리한테 있는 거야. 그냥 돈 빌리려고 저당 잡힌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소유권 넘어가는 거 아니니까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했다, 그죠? 그런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지문. 정답 3번. 자,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수용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그지? 그래서 각종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물건 넘겨주는 거는 그 형태에 막론하고 전부 재화 공급 맞아. 그게 원칙인데
나중에 우리 규정 뒷부분 가보면 법률에 따라서 수용하는 거는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혹시 혼란스러울까봐 수용은 원칙적으로는 재화 공급 맞는데 법률에 따른 거라면 제외다. 뭐 이렇게 지문이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지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다만 2번 지문이 좀 생소한 내용으로 등장했는데 우리 세법,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 범위 벗어난 내용이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 범위에 맞게, 학습 목적에 맞게 동그라미 2번 지문을 우리 알고 있는 내용으로 공부했던 걸로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줄여서 상증법이라고 부른다 그죠? 요 법, 그 다음에 지방세법. 그래서 이렇게 법 규정에 따라서 물납하는 거, 물건으로 세금 납부하는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어차피 나라에 내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과세로 규정해가지고 부가가치세 매기는 거는 실익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 공부했다 그죠? 그래서 이걸로 2번 지문 수정해서 수록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지문이었다. 14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형장소는 제외됩니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법 개정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다 그지? 그래서 간이과세자 세법 개정되었는데 너 그거 알고 있니를 물어보고 싶었나 봅니다. 파악하면 되겠고, 다만 문제 상단의 괄호한 문구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쉼표 과세 유형장소 제외 이렇게 해버리면 이 회사가 과세 유형장소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이 맞는지 아닌지는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이겁니다.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문구 수정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형장소 제외. 그래서 이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도 아니고 과세 유형 장소도 아니야. 이렇게 좀 정확하게 괄호 내용 고쳤고요. 이제 해석해 봅니다. 요 괄호 내용은 왜 있겠습니까? 간이과세자 규정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형 장소일 경우에는 조금 특이했다 그지? 간이과세자인지 아닌지 따질 때 일단 적용 배제 대상에 몇 가지 규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간이과세자가 아예 적용이 안 된다던가 또는 설사 적용된다 하더라도 기준금액이 다른 업종과 달리 4,800만 원이었었다 이겁니다. 조금 특이하다 보니까 그런 특이한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나머지 업종이면서 간이과세자로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출제된 것입니다. 자, 간이과세 적용 범위 중 금액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이다. 개정되었다 그죠? 맞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4,8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이제 개정이 되어서 8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좀 특이한 제도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이다. 이것도 맞다 그지요? 종전에는 요 금액이 달랐다 그지? 그게 4,80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 부과기간, 즉 1월부터 6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것도 이론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다 그지? 자, 개인 사업자이면서 직전연도 공급대가, 즉 물건값이랑 부가가치세 합한 게 8천만 원 미만이면 뭐라고? 간이과세자라고.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냐 없냐 따질 때는 기준금액이 달랐다 그지? 얼마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으로 따졌다. 그러면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서 8천만 원보다는 미만이다. 요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간이과세자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 이겁니다. 그죠? 요런 사람들은 1월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했을 거야.
세금계에서 발급했다면 원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1년이다. 그지?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고지되는 금액을 그냥 납부하면 그걸로 끝이야. 굳이 신고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요 해당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세를 발급했다면 고지서 나온 거 그냥 그대로 납부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정 사항이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이다. 간이과세자는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서. 그래서 간편하게 이미 금액을 좀 작게 납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 와중에 또 의제매입세 공제 같은 것까지 어떻게 적용하겠니? 적용하지 마라고 개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네 가지 내용 전부 다 세법이 개정된 내용이 소개된 것이다. 됐죠? 그래서 가나 다는 맞는데 라는 틀렸다. 올바른 거를 찾으랍니다. 가나 다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정답 주입니다. 문제 15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중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필요경비 인정되는 게 있었다. 그지? 기타 소득 중에서 일시적 원고료, 즉 문예 창작 소득, 그 다음에 일시적 강령료, 인적 용역의 일시적 제공, 산업재산권의 대여 소득, 그죠? 종교인 소득은 별도 규정이었다. 그죠? 그래서 20%에서 80%에 이르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이거는 세부 규정이 별도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60% 아닌 거를 찾아라. 2번이 정답 되겠다. 지금까지 제97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